쿠팡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노동자들 재취업 막기 위해 리스트 만들어 공유했다는 의혹이죠. 노동계 발칵 뒤집혔습니다. 민주노총 쿠팡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용부 뭐하냐라며 압박하고 있죠. 그런데 쿠팡 직원 평가한 것은 맞지만 문제될 거 없다며 당당합니다. 물류센터 일하는 직원 일당받는 일용직이죠. 근태나 업무 효율 그때그때 체크하기 어려워 성추행, 폭력 등이 있는 근무자를 계속 직원 채용했었다는 우려 때문에 한 번이라도 물류센터 급품했던 사람 평가했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근로자 취업 방해 목적으로 기호나 명부 작성하면 안 된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컬리, CJ 대한통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 근로자 채용하는데 참고하는 명부는 취업 방해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주목됩니다. 신한은행 이른바 꺾기 논란에 휩싸여 해명하느라 진땀 흘렸습니다. 2년 전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 희망 적금이 출시됐는데요. 만기가 돌아왔지만 정작 그 돈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바로 대포통장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범죄 막기 위해 도입된 한도 제한 계좌이기 때문인데요. 신규로 입출금 계좌 만들면 하루에 창구에서 100만 원까지만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해제하고 목돈을 받으려면 급여이체나 공과금 납부 같은 실거래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일부 지점에서 해제 조건으로 카드나 신규 상품 가입 내거는 꺾기를 공유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신한은 논란이 커지자 경위 파악에 나섰는데요. 한도 제한 계좌를 푸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실거래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 설명이 와전됐다는 겁니다. 논란은 가라앉았지만 한도 제한 계좌 쉽게 풀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HD 현대중공업 최근 울산 조선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2년여 만에 발생한 중대재해입니다. 해양구조물 일부가 내려앉으면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중입니다. 이달 초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없는 1000일에 도전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밝혔는데요. 불과 한 달도 채 안 돼 시점에 사고가 난 것입니다. 무엇보다 특별안전 활동 기간에 벌어진 사고라 회사 측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입니다. 박정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박철환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 지난 2021년부터 삼촌인 박창구 회장과 표대결을 벌인 바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패배하며 회사에서도 해임됐지만 개인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행동에 나서왔는데요. 이번엔 행동주의 펀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다음 달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재차 표대결이 벌어질 예정인데요. 산업부 신성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박철환 전 상무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네, 지난 15일 박철환 전 상무는 차파트너스 자산운용과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보유자로서 특별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박철환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의 개인 최대주주로서 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 필요한 권한을 차파트너스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차파트너스와 동맹전선을 구축하고 주주가치 제고 방안들을 현재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선 전체 주식의 18%에 달하는 자사주가 소액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며 경영권 방어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소각을 요구하고 있고, 또 이사회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다며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 안건도 제출했습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어 박철환 전 상무의 세 번째 주주 제안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주주가치 제고, 경영진 경제,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영권 분쟁의 어떤 단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방금 언급드렸던 그 전례들이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21년 박철환 당시 상무는 박찬구 회장과의 특별관계 해소를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주총에서 본인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제출하면서 경영권 분쟁 불씨를 지폈는데요.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며 해임됐지만 다음 해인 2022년에도 사회이사 선임 안건 등을 내세우며 분쟁을 이어간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엔 행동주의 펀드까지 끌어들인 경영권 분쟁 3라운드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 기자, 지금 보면은 새롭게 등장한 곳이 바로 차 파트너스라는 곳인데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과거 남양 유업, 사주 오양 등을 대상으로도 주주 제안에 나선 바 있는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당시 각각 감사위원 선임에 성공한 바 있는데요.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제안한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번 주주 제안이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요. 행동주의 펀드로서 소액 주주를 위한 주주 제안을 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금호석유화학 이사회 10명 중 4명의 임기가 만료됨에도 사회이사 1명의 선임 안건만을 제안했기에 이사회 견제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다음 달 주주총회 이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 표대결로 결국에는 번지겠네요. 네, 현재 개인 최대 주주인 박철환 전 상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9.1%입니다. 여기에 특별관계인 지분을 더하면 확보 지분은 약 10.8%가 됩니다. 박창구 회장과 아들인 박준경 사장 등 박 회장 측이 약 16%를 보유하고 있으니 격차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약 9.3%를 보유하고 있고 또 소액주주와 외인이 각각 20%를 넘게 보유 중인데요. 박철환 전 상무 측이 표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 등이 힘을 실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앞선 경영권 분쟁에서도 중립을 유지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거 정책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변수죠. 네, 정부는 26일 국내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기업 가치 제고의 일부분으로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어떤 기업 가치 제고 노력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최근 기업들이 주총을 앞두고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 경영권 확보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로서 주주를 위한 것이든 박철환 전 상무와 차 파트너스가 요구한 주주 환원책에 힘이 실립니다.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을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요.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다음 달 주총에 올릴 안건을 정하고 있는 중인데 이 같은 압박에 높은 수준의 배당 계획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결과야 다음 달 주총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반응하는 분위기예요. 네, 지난 15일 14만 1,800원에 마감한 금호석유화학은 이후 박철환 전 상무가 주주 제안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 16만 원도 넘기더니 지난 21일 기준 15만 1,900원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박철환 전 상무가 경영권 분쟁에 나섰을 때도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한 바 있는데요. 이번 주주 제안이 지분율 확보 경쟁까지 이어져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과 또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3년간 무려 1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터진 한국수자원공사. 횡령으로 도마 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정부 사업비 8천억 원이 펑크가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부 문세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우선 그 수자원공사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부터 좀 짚어보죠. 네, 이제 우선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3년 동안 수자원공사 내부에서 총 4건의 횡령 사고가 있었는데요. 피해액만 104억 원에 달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 사업을 맡았습니다. 이 사업단의 회계 담당자 A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약 7년 동안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 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
85억 원을 빼돌린 게 2021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A씨는 직원 아파트 보증금 2억 원까지 총 8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발각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사는 같은 사업단에서 또 다른 횡령 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아챘는데요. 2017년부터 4년간 직원 B씨는 법원 화해 결정문을 위조하면서 8억 2천만 원가량의 회사 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개월 후에 또 같은 사업단에서 다른 직원 C씨가 8,100만 원가량 횡령한 사고도 재차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한 사업단 내에서 잇따른 횡령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자 공사는 재무혁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횡령 재발 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 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초 미국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D씨가 소액 이체는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총 324회에 걸쳐 약 8억 5천만 원의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또 적발됐습니다. 지금 봐도 상당한 돈을 횡령을 했는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수자원공사가 무능하다는 생각을 좀 지울 수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사업비 8천억 원도 지금 이게 펑크가 나서 논란이 다시 크게 일고 있다고요. 네, 100억 횡령에 이어서 이제 8천억 원까지 이제 지난 16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2022년 회계연도, 즉 2023년 12월 기준 정북 숙탁 사업비로 6,438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할 숙탁 사업비가 1조 4,384억 원이었는데 이거랑 비교하면 거의 8천억 원 가까이 부족한 규모인데요. 이 숙탁 사업비라는 게 정부가 해야 할 물 관리, 댐 건설 같이 물과 관련된 사업을 공사가 대신 맡아서 하면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근데 이게 펑크가 난 겁니다. 감사원은 지난 16일 보유자금이 부족한 이유를 살펴보다가 공사가 수년간 수탁 사업비를 목적에 받지 않게 다른 곳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궁금한데 그렇다 그러면 이 돈 어디에 쓴 겁니까? 네, 그게 핵심인데요. 공사가 정부 사업이 아닌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2019년과 2022년에 각 해 벌어들인 수입보다 약 5,500억 원을 더 지출했습니다. 어떻게 수입액을 넘어선 지출액을 감당할 수 있었냐 봤더니 이 수탁 사업비에서 빼서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실제 2022년 9월 공사는 운용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탁 사업비에서 2천억 원을 빼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2년에만 총 3,600억 원가량의 수탁 사업비를 빼서 공사 자체적인 목적으로 쓴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사는 그간 수탁 사업비를 자체 사업비와 운영자금 등과 혼용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조차 이 사라진 8천억 원의 수탁 사업비가 모두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추가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고 그렇습니다. 관리도 흥청망청의 엉망이라는 느낌을 받을 생각이 드는데 네. 수자원공사 입장은 뭔가요? 네,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 이제 수자원공사는 이 자금을 융통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 관리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터지고 부족한 수탁 사업비는 현재 부랴부랴 메우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이제서야 도마 위에 오른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제껏 외부 감사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실제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최근 감사원의 조사를 통해 드러났는데요. 때문에 매해 회계 감사를 할 때 제대로 안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수자원공사의 외부 회계법인이 낸 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공사의 외부 회계법인도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원이 금융위에 이 사안을 넘겨서 현재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라고 저희 모든 조사 권한 위탁되어 있는 기구가 있어서 위탁까지는 완료했고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통상 걸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처리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회계부실에 의해서 일감 몰아주기 문제도 있다고요.
네, 회계무실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일감 몰아주기까지 있었는데요. 환경부는 지난해 연말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 조사에 나섰는데 그 결과 한 단체가 공모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수자원공사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원한 사실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0년 연구개발 사업을 공모하면서 이 단체가 제안한 방안을 선정해 연구개발비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따낸 단체의 대표가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공모사업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같은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 민관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같이 물관리위원회 활동을 했었던 거죠. 여기에 환경부는 공모사업 심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판단하고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사실 공사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옛 자회사인 수자원 기술의 용역 일감을 몰아준 사실도 과거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무죄를 선고받고 가장 먼저 찾은 현장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반도체에 이은 삼성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삼바 내부가 시끄럽습니다. 생긴 지 1년도 안 돼 급격히 커진 노조와 사측의 갈등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취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광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제 막 생긴 노조라면서 목소리가 꽤 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지난해 5월에 설립이 됐는데요. 불과 9달 만에 전체 직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했습니다. 노조는 지난 13일 사측에 노조원이 2,125명이라고 통보했는데요. 삼성 계열사 가운데 삼성화재에 이어 두 번째 과반 노조가 된 겁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무노조 경영을 폐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게 4년 전인데요. 그룹 맏형격인 삼성전자에서 제일 큰 노조도 가입률이 10%대에 불과하고 나머지를 합쳐도 과반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삼바에서 유독 그 노조 규모가 급격히 불어난 그 모습인데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회사가 키웠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2011년 설립돼서 그룹 내 어린 계열사에 속하는 삼바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은 편인데요. 이들은 기존 노조들처럼 빨간 머리띠를 메고 정치구호 외치는 걸 꺼리는 편입니다. 대신 당장 손에 잡히는 임금과 복지가 주 관심사인데요. 재작년 사측이 사무직을 생산직으로 보내는 등 일방적인 부서 재배치 제도를 시행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결국 이 제도는 중단됐는데요. 한번 불만이 터져 나오자 직장 내 괴롭힘, 경쟁사 대비 낮은 임금 이런 문제 제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노조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결국엔 커진 노조. 이렇다 보니까 노사 갈등도 상당히 좀 심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삼바 노조는 며칠 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임금과 복지 등을 두고 사측과 얘기해도 접점을 못 찾겠으니 중재해달라는 건데요. 합법적인 파업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심지어 신청 당일은 이재용 회장이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처음으로 삼바 사업장을 돌아본 날이었는데요. 사측은 오는 29일엔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겠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계속 교섭에 진전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파업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노조 요구안에 대한 회사 제시안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제시안을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이후에 다시 회피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장되는 노조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 기자, 노사 법정 다툼도 예고돼 있다는데 이유가 뭔가요? 네, 노조는 야근 수당 같은 걸 이제 덜 받았다고 체불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체 직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1,300여 명이 이미 소송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요구액이 인당 평균 300만 원이니까 총 액수는 4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삼바 사측은 지난해 7월부터 통상임 임금에 명절 귀성여비를 포함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야간, 휴일, 연차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올랐습니다. 현행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이 정해지기 때문인데요. 귀성여비가 반영되기 전인 앞서 2년 6개월치 수당 차액분도 줘야 한다는 게 노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그럼 회사가 임금을 올렸는데 결국엔 옛날로 소급을 해서 과거에 그 금액까지 차익 계산을 더 달라. 이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예, 최근 판례들을 보면은 가능한 겁니다. 이게 기본급처럼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나오는 급여가 통상임금인 건데요. 정기상여금 같은 경우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달 대법원이 10년 만에 노조선을 들어줬는데요. 각종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근로자 2,800여 명에게 각종 수당 등 차액 443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삼성화재 역시 지난해 11월 1심에서 명절 상여금과 개인연금 회사 지원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삼바 노조에서도 변호사, 노무사들과 논의한 결과 기성여비와 개인연금 지원금에 대해선 승소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봤다며 자신하는 상태입니다. 여튼 이런 노조 리스크가 지금 다른 계열사로도 좀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며칠 전 삼성의 초기업 노조가 출범을 했는데요. 삼바와 삼성화재,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DX 부분 노조가 한데 뭉쳤습니다. 규모가 16,000명에 육박해 그룹 내에서 가장 큰 한국노총 소속의 이제 전국 삼성전자 노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교섭은 각 회사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측으로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체불임금 소송도 계열사 노조를 따라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는 소송에 5,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요구액도 200억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삼전 DX 노조 역시 이달 말까지 소송단 모집을 진행 중입니다. 두 노조 모두 다음 달 초쯤 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인데요. 삼바는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 최초로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약 1조 원을 돌파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5공장을 가동하는 등 성장세를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계속 커지고 있는 노조 리스크 숙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 주간 CEO들이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모녀와 장차남 간 경영권 갈등을 빚는 한미약품그룹, 마침내 정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OCI와 통합을 반대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이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대표에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한미약품 대표로 나선다며 주주 제한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원에 유산증자 위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내더니 표백에 나선 겁니다. 통합을 주도한 어머니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회사 측 임 사장이 경영에 무관하고 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급기야 장외 여론전도 뜨겁습니다. 송 회장 측 이종 사업간 결합은 세계적 트렌드라며 통합 당위성 홍보에 나섰고 아들인 임종윤 사장은 사라진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보도자료를 통해 맞불을 놨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주총에서 표대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한미약품그룹의 모작은 갈등,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싶습니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 수백억 원 넘게 주재하는 혐의입니다. 박 회장, 3천억 원 넘는 골프장 팔아 직원들 밀린 임금 주겠다고 국회에서 약속했는데 대금 마련하고도 임금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박 회장 그동안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임금 체불 등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 없다고 주장해왔죠. 그러나 매일 아침 계열사 대표들과 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 없다는 주장 무색해졌죠. 직원들 제때 돈 못 받았는데 박 회장 그 기간에도 수십억 원 연봉은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책임은 뒷전이고 자기 못 챙기기에 급급한 듯 싶습니다.